자, 오늘은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범위가 현재 완료네요. 자, 현재 완료. 일단은 이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알면 뜻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를테면 지금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다. 이게 나는 끝마쳤다 나의 숙제를. 지금 우리말로의 해석은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끝마쳤다. 한국어로는 지금 이게 그냥 과거형이죠.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먼저 이 현재 완료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I finished my homework과 I have finished my homework이 뭐가 다른지, 굳이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현재 완료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문장 안에는 본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다. 둘 다 동사들, 단어일 때 동사들을 사용하는 건데 이 본동사라는 아이들은 그 문장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 줄 놈들이고, 준동사는 원래 동사이던 시절에는 뭐뭐 하다였겠지만 실제로 문장에서 쓰일 때에는 이제 다라는 역할로 쓰이기보다는 좀 더 다른 역할들로 쓰이는 것들을 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은 당연히 필수 요소가 뭐겠냐면 본동사는 반드시 필수 요소가 되겠죠. 문장이 이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준동사는 필수 요소는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있거나 없거나 또 필요한 개수만큼 있어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문장에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당연히 있죠. 끝마치다라는 애가 뭐가 됐어? 끝마쳤다. 과거 뜻을 전달하는 형태가 됐지만 여전히 다는 가지고 있는 형태. 이게 본동사의 형태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게 have와 pp라는 애를 결합해서 현재 완료가 된다더라 라는 지식 없이 그냥 이걸 바라보면 어쨌든 이 문장에서의 본동사는 얘라고 치면 그럼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여기서 다가 한번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준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그럼 이제 여기를 본동사라고 본다면 얘는 본동사가 시제가 뭐냐면 과거형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본동사가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이다.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본동사만 생각한다면 본동사는 결국 시제를 통해서 그 문장이 언제 일어났냐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고, 이건 어쨌든 뭐가 됐으니까 현재를 얘네들을 썼기 때문에 언제에 관한 이야기다. 현재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현재는 have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개념은 이 문장은 말 그대로 정말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문장이고 이 문장은 어쨌든 언제를 얘기하는 문장이다. 현재를 얘기하는 문장이다. 알겠어요? 이게 먼저 기본 개념이 돼야 됩니다. 현재 완료를 뭐 시제라고도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도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시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잘못된 개념이고 이런 한국식 영문법 개념 때문에 이해가 힘들어져.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현재 완료의 시제는 언제다? 현재다. 현재 완료가 시제인 게 아니라 현재 완료는 시제가 현재다. 이거는 과거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줬던 물음 뭐? 과거 시제의 문장과 현재 완료의 문장이
도대체 왜 구별돼서 쓰여야 되냐? 한국어는 이것도 했다고 이것도 했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이건 정말 과거의 의미가 필요해서 쓴 것이고 이거는 지금에 관한 무언가가 필요해서 쓴 것이다.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지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현재인데 왜 우리말로 지금 과거처럼 해석이 되는 거냐? 이거 이제 맥락을 봐야 돼요. 자, 괜히 지웠네. 자,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뭐가 다르냐?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이 두 문장이 어떤 물음에서 나왔느냐를 한번 보자.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너는 여기에다가 약간을 내가 집어넣을게요. 이거는 I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했죠. 언제 너는 숙제를 끝마쳤니?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언제 끝마쳤니? 끝마친 건 과거에 있을 거예요. 그 과거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는 끝마쳤어요 하면 어제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의 숙제를 끝마쳤다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지금 너네가 놀고 숙제를 끝내고 지금 너네가 놀고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너 왜 숙제 안 하고 놀고 있니?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거냐면 전 숙제를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왜냐? 너 지금 왜 놀고 있니? 과거를 물은 게 아니라 아까 얘처럼 너 언제 끝마쳤니? 과거를 물은 게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묻는 거야. 지금 왜 놀고 있냐? 그래서 지금에 관해서 묻는데 갑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어에서는 나는 지금 왜냐고요? 지금 왜 놀고 있냐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 준동사의 ed라는 녀석은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를 나의 숙제를 아직 끝마치지 않은 상태거나 끝마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끝마친 거를 완료한 상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는 지금 놀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과의 연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과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을 묻는데 왜 과거로 답하겠는가? 이게 지금 영어가 현재 완료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상관없다라는 게 우리말의 그거라면 우리말의 태도라면 얘네는 아니야 우리는 이거 구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이게 바로 현재 완료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를 쓰면 지금 현재 다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그럼 실생활에서 어떤 뜻으로 보통 쓰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대단한 용법인 게 아니라 저것들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 했다 이런 뜻의 말, 뭔가를 다 했다 이런 식의 말들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하다가 쭉 이렇게 하다가 딱 찍으면서 다 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 그러면 쭉 하다가 딱 마침표 찍으면서 다 했다. 자, 한국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뭘로 썼냐? 과거형으로 썼지만 이게 지금 과거냔 말이지. 지금 다 한 거잖아. 지금 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 했다는 과거의 뜻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에 내가 뭐를 가지게 됐다? 완료한 상태를 가지게 됐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뜻 때문에
다 했다는 의미의 완료적인 의미를 쓸 때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했어 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과거로 쓸 수도 없잖아. 지금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거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아직 안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끝났다. 일어났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걸 쓰는데 그게 언제도 있다.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게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뭘 해왔다라는 우리말에 대응을 시키게 된다. 그다음에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뽀뽀를 한 적이 있어.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 뽀뽀했잖아. 아직 안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했잖아. 그거를 과거에 한 거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기준으로 내가 보니까 그걸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이거를 뭐 한 적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어쩔 수 없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과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다. 우리말은 과거로 썼지만 누가 몇 시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을 왜 하냐? 지금 몇 시냐고 지금 묻는데. 그래서 시계를 잃어버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시간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해버렸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게 이제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냥 현재 완료가 실제로는 이 정도의 의미들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들 잘 하던만 보니까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이 거의 다 체득해서 알고 있으니까 쭉 1권은 보세요. 1권은 끝까지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가주어 20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느끼겠지만 이제 중학교 이렇게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학교의 진도를 좀 초월합니다. 이게 이제 중3 후반 혹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여러분 실력보다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학교 진도는 좀 더 느려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할 것 같은데 이게 뭔지도 다 알잖아요. 가주어, 진주어가 뭔지 다 알고. 다만 그냥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설명을 쌤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은 그래도 이 가주어, 진주어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개념이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가주어, 진주어가 나올 때 for 플러스 뭔가 명사 하고 투부정사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오부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방법을 이 for를 동반하는 방법과 오부를 동반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하죠. 보통은 어떤 때는 얘를 쓰느냐 앞에 나온 말이 얘 앞에 나온 말이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것일 때 속성이라고 쓸게요. 사람의 속성에 관계된 것일 때 이렇게 오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딱히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좀 더 근본적으로 알아두면 될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r를 쓰든 오부를 쓰든 어쨌든 for라는 단어가 필요해서 썼을 거고 오부라는 단어가 필요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for라는 이 단어는 늘 일관된 의미가 있을 겁니다. for라는 이 철자가 의미하는 거. 또 오부라는 애도 자기만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자기만의 의미들은 있을 것인데 하필 얘를 썼고 하필 얘를 썼으면 뭔가 이걸 특수하게 외울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얘네들 자체가 원래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 전치사에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가 힘들어지는 면이 있는데, 전치사를 앞으로 쌤이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X와 Y라는 두 대상의 관계를 설명한다. 대체로는 위치 관계인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즉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 C가 X고 더 룸이 Y라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죠? X가 Y의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위치 관계죠. 즉 그가 그 방의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앞으로 정의를 해서 이 전치사들이 가진 근본 의미를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for라는 애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for라는 애는 x4, y라고 이렇게 관계를 잡을 때 어떤 때 굳이 둘 간의 관계를 for로 설정을 하느냐, 이 둘 간의 관계가 x가 y에게 1대1 대응할 때,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할 때 for를 사용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애가 애초에 뭐 z라는 애하고도 반응할 수 있고 y라는 애한테도 반응할 수 있는데 y한테 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x라는 애초에 누구한테만 가게 돼 있다? y한테만 가게 되어 있다. 이 둘이 이런 관계일 때 for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to와 for의 차이입니다. x2, y는 정말 그냥 방향성만 얘기해요. x가 어디로 간다? y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x4y는 이것도 화살표가 x가 y한테 대응하는 거니까 화살표의 방향은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다만 얘는 x가 꼭 y한테만 가야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 y한테 간 거죠. 그리고 그걸 묘사하는 말이 x2, y. 근데 얘는 애초에 딴 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y한테 오는 거야. 즉 보세요. 어떤 선물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쓴다고 해서 말이 완전히 틀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안 맞을 뿐인 거지. 근데 굳이 이거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다면 이건 무슨 말이 될 거냐면 보세요. x2y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선물이 결국에는 너한테 갔다는 거야. 이게 약간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선물은 그러면 애초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딴 사람 위해서 샀는데 사실은 이게 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엔 너한테 갔다. 이런 느낌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굳이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기분 나쁘겠죠. 이런 표현은. 그러면 애초에 선물이라는 건 내가 내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이걸 샀어. 그럼 애초에 이 선물은 누구한테만 가게 돼 있는 거야? 얘한테만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for를 쓰게 되고 이런 때의 for의 의미가 한국어로 바꾸면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면 그냥 에게가 아니라 위해인 거죠. 이런 느낌, 뭐를 위해서라는 건 왠지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만 딱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널 위한 선물. 근데 선물이 너에게 갔네? 이런 말보다. 알겠죠? 네. 이게 이제 for의 뜻이고요. 오브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제 오브를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틀리진 않아요. 근데 좀 더 근본적인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썼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둘인데 뭐 중에 둘이야? 우리들 중에 둘. 이렇게 얘기해. 우리들 중에 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오브의 뜻을 한번 판별을 해본다면 이건 뭐냐면 x가 y에 속해 있다는 뜻이죠. 맞죠? 우리들 중에 둘이. 이 둘은 근데 우리한테 속해 있어. 우리한테 속해 있는데 따로 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속해 있는데 따로 빼. 여기에서, y에서. 이런 뜻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거 보세요. 이런 걸 영어 문장을 만들면 I하고 요구한다, demand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친절함을 이걸 목적으로 삼아서 kindness라고 쓴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너에게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에게라는 뜻만 보고 to you 이렇게 쓴단 말이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기에 뭐를 쓰냐? 오브를 써.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영어하는데 짜증난다 이거야. 오브는 뭐 의인데 이게 어떻게 에게인데 또 오브를 쓰냐. 이런 거 보고 아 전치사는 그냥 말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려야 되겠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늘 똑같다고. 얘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했어요. 보세요. 나는 요구하는데 친절함을 요구하는데 이 친절함이 어디에 있는 친절함인 거죠? 지금 너에게 요구한다는 거는 네 속에 있는 친절함을 좀 꺼내라라는 얘기잖아. 꺼내라고. 너가 가진 친절함을 요구하는 거잖아. 네 안에서 내가 친절함을 요구를 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 kindness는 누구 속에 있는 거냐면 너 속에 있는 걸 좀 꺼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에게라는 말밖에 쓸 말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썼지만 영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렵다 했어. for가 들어갔고요. 푸는 게, 그 문제를 혼자서 푸는 게 어렵다 이거지. 근데 어려운데 이게 for미가 돼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는 게 x고 미가 y인데 이 문제가 혼자 풀기 어려운 건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죠. 나한테만 그런 거야. 나한테만. 쟤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지금 된단 말이야. 이게 하드가 지금 누구한테 향하는 거? 나한테만 꽂히는 거지. 알겠죠? 화살표 방향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는 안 그렇고 나한테 유독 그렇다는 얘기니까 for를 썼다 이거.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니 뭐니 이런 말을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은 for가 맞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게 매우 관대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매우 관대해. 이걸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는 하지만 왜 오브를 썼냐? 지금 봐.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넌 참 관대하구나 이거야. 이 관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속에서 나왔잖아. 화살표 방향을 다시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 일이 나한테 어려운 거죠. 근데 관대한 건 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제너러스는 네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에 관련된 거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속성은 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렇게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잡아주면 이 얘의 쓰임과 얘의 쓰임을 여기서도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어디서 쓰이든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자, 다음 세 번째가 간접 의문입니다. 간접 의문 파트도 어머니 뭐 방법을 모르진 않죠. 맨날 외우고 있는 말이 의주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영어에서 의문은 의, 동, 주인데 이게 다른 문장 속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간접 의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의문사가 있긴 있지만 평서문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순으로 만들어주는 걸 간접 의문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않을 거고 이론보다 실제로 실수 없게끔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자, 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여기 주의할 간접 의문문이라는 부분만 약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건데 만약에 do you know 다음에 그가 누구야? 라는 말이 이 속으로 들어와서 간접 의문이 된다면 who, he is 원래 하던 대로 의, 주, 동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똑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거를 do you think who he is라고 하면 문장이 틀리게 된다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who를 의주동을 쓰긴 쓰되 이 who를 제일 앞으로 가져와서 who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do you think하고 원래 who, he, is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 알겠죠? 네, 요게 이제 특수한 형태의 간접 의문이라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얘나 얘 이런 애들의 뒤로 간접 의문이 붙어야 할 때 얘네들의 뒤로 간접 의문이 붙어야 할 때 뭐한다? 의문사를 who is 안 하고 제일 앞으로 빼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의문문은 말을 뭐라고 표현하지? 생각은 인간이 하는 게 비슷비슷해서 이 생각은 묻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의문문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크게 나누면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yes, no question이고요. 하나는 yes, no가 아닌 question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걸 물었을 때 yes나 no로 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 있고 yes나 no로 답할 수 없는 의문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밥 먹었어? 어때요? 응, 아니. 이게 되죠? 그쵸? 근데 너 누구랑 밥 먹었어?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때 응, 아니.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영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yes나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좀 전에 다시 돌아가고 너 밥 먹었어? 그리고 이거는 뭐였어? 누구랑 밥 먹었어? 또 언제 밥 먹었어? 왜 밥 먹었어? 이런 말들은 지금 yes, no가 안 되거든요. 얘네들을 먼저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니까 누구, 언제, 어디서, 왜 이런 말이 붙어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묻는 말들을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답할 수 없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답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됐어? 그러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의문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묻는 말일 때. 그러니까 who 이렇게 가면 뒤에 뭔 말이 나오거든.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준비하게 되냐면 무의식적으로 who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yes나 no로 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갔다고 그렇죠. 이거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잖아. 너 이래? 하면 이걸 do you? 이렇게 듣는 순간 yes나 no를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정상적으로 만약에 간접 의문을 쓴다면 의, 주, 원래 하던 대로 이 do you think 뒤에 이렇게 달았다고 했죠. 해석은 뭐겠어?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해?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yes나 no로 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야,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녀가 어디 사는 것 같아? 응, 아니.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간접 의문을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이 의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 do you로 시작한다. 즉 시작하는 말은 의문사가 없는 형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yes나 no를 우리 마음속에 준비시킬 거다 이거야.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뭐야? 이건 yes나 no로 답할 수가 없는 의문이야. 의미상.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do you 할 때 yes, no 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돼버린다.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야. 불일치가. 인지의 불일치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계속 편한 대로 수정해가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어떻게 만들게 됐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어거지로라도 한번 제일 앞으로 빼서 처음에 듣는 말이 뭐이게 만들어버려요. 의문사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yes나 no로 답하지 않는 의문문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 넌 뭐라고 생각하니? 형태의 동사 뒤에 간접의문이 있어요. 넌 뭐라고 믿니도 사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뜻으로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는 뜻이거든요. 대체로 뭐 think, believe, 뭐 guess, suppose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다, 추측하다 뭐 이런 거 다 가정하다 이런 거 다 그냥 진짜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생각하냐라는 뜻으로 그냥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넌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체로 yes나 no로 답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점. 뭐 이 정도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언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영혼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네. 일단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가 because of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because와 because of의 구별이 관건이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because는 뭐고? 접속사고요. because of는 일종의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전부가 전치사라기보다 얘가 전치사에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접속사고 전치사예요. 이거면 다죠. 접속사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되죠? 주어 동사의 절이 붙어야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덩어리가 붙으면 끝나고요. 쉽게 말하자면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그냥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쓸 거라는 거죠. 알겠죠? 네. 이 외에 뭐 다른 설명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